엑셀을 배운 부장님과 엑셀을 배우지 않은 부장님이 있거든요. 엑셀을 못 다루면 꼰대 부장님 되시는 거고, 엑셀을 다룰 줄 알면 팀원들의 업무량을 이해하고 저건 어느 정도 걸리겠구나. 엑셀 모르면 왜 꼰대가 되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3시간이 걸리면 3시간이 걸린다고 욕하고 3시간밖에 안 걸렸냐고 또 놀라고. GPT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동료가 있고 못하는 동료가 있다면 GPT 정년까지 필요하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엑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직장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바로 적용하면 보이스 피싱 문제로 이제 나와서, 과거에는 당신의 딸과 아들이 경찰서에 끌려와 있어요. 돈을 여기다 입금하세요. 근데 요즘은 당신의 딸과 아들이 전화가 오는 거죠. 엄마, 아빠 라고 전화가 와서 얼굴도 보여주고. 그중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게 사실은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4차 산업혁명 때도 일자리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메타버스 나오면 또 일자리 얘기하고, 이번에 인공지능 나오니까 또 일자리 얘기하고, 식상할 정도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실제 그런 상황들은 잘 보이지 않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일자리에 대한 변화. 유명한 논문이 사실은 2013년에 옥스퍼드 스터디라고 해서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연구진 2명이 논문을 냈고, 그 논문에 따르면 10년에서 20년 안에 미국에서 파이낸스와 관련된 일자리는 58%가 사라질 거다. 뭐 이런 예측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유명했던 것이 그 모델이 되게 좋았어요. 계량경제 모델이라서 그 모델을 이용해서 호주도 한번 내보고, 영국도 내보고, 독일도 내보고,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노동연구원에서 이 모델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몇 년 만에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논문이 지금 다 현실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이후에 나왔던 많은 학자들의 논문들이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것이 주된 논문의 어떤 흐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9년을 중심으로 해서 에이스 모글루라든지 MIT라든지 예일 대학에 있는 경제학과 교수들이 아니다. 기술 발전할 때 사회 정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그 과정도 완만해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또 하나 논문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잡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일자리라고. 태스크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잡은 수많은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공지능이 한꺼번에 24개의 태스크로 하나의 잡이 구성되어 있다면 24개를 다 대체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10몇 개를 대체하곤 하는데, 그런데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24개를 한꺼번에 대체한 적이 있다. 그건 뭐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마부의 역할을 대체를 해버린다든지, 냉장고가 나오면서 과거에 미국에서 겨울에 허드슨 강에 얼음이 얼었을 때 그걸 잘라가지고 보관했다가 그거를 전 세계로 수출을 했거든요. 인도까지 수출하고 뭐 따뜻한 나라에 이런 얼음을 수출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이러한 특정 산업이 카테고리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는 있었지만, 어떤 기술이 진화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어떠한 잡이 대체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태스크, 과제를 많은 부분 대체할 만큼 되어진다는 것은 기업으로 볼 때는 노동자들의 1인당 생산성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1인당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의 이윤율이 증가한다는 의미하고도 같거든요. 이윤율이 증가하게 되면은 학문적으로 우리가 추론하는 모델하는 기업은 신규 사업에 그 돈을 투자를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신규 사업에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일자리의 총량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일자리의 총량도 늘어나고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임금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수요도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진화의 역사에서 혁명이라고 얘기했던 1차 산업혁명이든 2차 산업혁명이든 혁명 이후에 일자리가 줄어든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제가 수치로 보면은 어디서 보니까 뭐 5%, 10% 이상씩 늘어났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뭐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을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부 산업이 발전한 이후에도 사실은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뭐 1차 산업혁명은 별거 아니었지만 4차 산업혁명은 더 대단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 철학자 하이데거가 화력발전소를 처음 보고서 막 가슴이 막 떨려서 어떻게 인간이 에너지를 생산하는가. 에너지라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말이라든지 소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근육에서 단백질에서만 만들어지는 걸로 알았는데, 인류가 전기라는 걸 생산해서 이동을 시켜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에너지를 쓸 수 있다. 한 곳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또 보존시켜서 그걸 처음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챗GPT 보고 놀라는 것보다 더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일 것이고 일자리를 많은 것으로 바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걸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냉장고도 처음에 개인용 냉장고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전쟁 때 쓰기 위해서 피를 보관하려고 하는 냉장고가 처음 인류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동시키는 기차 칸에다가 냉동고를 만들어가지고 피를 그걸로 이동을 시켰고 거기다 저장을 시켰고, 그러면서 사실은 냉동고라는 시스템
시스템들이 냉장고 형태로도 가정용으로도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예를 들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일자리가 얼음 공장 사람들은 줄어들었겠지만 과거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슈퍼마켓은 지하 3층을 팠다 그래요. 예. 거기다가 우유 보관하려고. 냉장고가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네. 그런데 냉장고가 생겨나면서 훨씬 더 가게에서 보관할 수 있는 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거고,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항상 일자리에 축소하고 이 부분은 되질 않았다. 근데 이제 특히 인공지능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자꾸 이것이 인간과 기계의 대립이라는 이 대립 구도가 있다 보니까 대립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사람들이 좀 위축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초기에 제프리 힌턴 같은 사람들 딥러닝의 갓파더잖아요. 대부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직접 강연회에서 막 앞으로 우리 지금 한국으로 치면 방사선학과 의사 선생님들은 필요 없다. 이걸 본인이 본인들의 어떤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하나의 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 네. 사람들에게 위협을 준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사실은 노엄 촘스키가 뉴욕타임즈에다 기고를 했거든요. 인공지능이라는 건 결국은 인간을 넘어설 수는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들께 다독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아이들은 지식의 양이 5개밖에 없어도,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500개를 갖고 있다라면 5개밖에 없어도 그때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한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 같으면 숨는다. 그러니까 적은 지식을 가지고도 행동 양식을 가질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아주 많은 양을 해야 겨우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조금 할 뿐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거기다 제프리 힌턴이 또 개겼어요. 예. 아니다.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질 수 있다. 인간보다 더. 그 자꾸 뭐냐면 인공지능 학자 중에 일부는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 싱귤레리티. 이런 쪽에서는 자꾸 인간과 기계를 대립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언론에다가 많이 하고 기자회견에도 하고 자기도 두렵다. 이번에 제프리 힌턴이 구글 떠나면서 했던 말을 작년에도 이미 구글에서 거대 언어 모델에 있던 사람이 그만두면서 얘가 인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구글에서 해고당했잖아요. 그 친구도 나중에 인터뷰하면서 아닐 수도 있겠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런 식의 표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나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거 아닐까? 그리고 또 이 위협받는 거를 이제 유명인들을 통해서 전문가들 통해서만 들었었는데 과거에는 자기가 한번 써본 거예요. 챗GPT. 어머, 얘 잘하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달라지겠는데, 변화가 되겠는데. 저도 실제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독서 모임에서 있었던 분이 한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타트업을 다니는데 시장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주니어를 안 뽑아줘서 너무 힘든데 일도 많은데 챗GPT가 나와서 자기가 그냥 유료 결제해가지고 GPT를 해서 데이터를 좀 정리하고 모자란 2022년 데이터는 좀 자기가 추가하고 해서 대표한테 가져와서 사실은 나 이거 GPT로 얘기했다. 그랬더니 그래? 너 그 주니어 원래 뽑기로 했던 거 뽑지 말고 $20 내는 거 내가 우리 회사 돈으로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줄어들 수 있어요. 과거에 비행기 운전사는 4명이 잖아요. 우리 과거 영화 보면 비행기 운전사들이 많습니다. 구조종사들이 여러 명 있고 하는데 지금 2명으로 줄었잖아요. 아무리 큰 비행기라도. 근데 사실은 2명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1명이 해도 되는데 자율 운행을 하잖아요. 그 위에서는. 그러니까 이착륙 때도 사실은 다 기계가 해주는데 사람이 감독해 주는 거고, 혼자 있으면 혹시 졸까봐 깜빡할까봐 옆에 한 명 부조종사가 있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의 비행기 운전에서도 있는데 최종의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이 조금은 더 있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4명이 하는 걸 2명이 하게 되고 2명이 하고 하나 되는 것은 이 경향성들은 존재할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잡 분야가, 일자리 분야가 저는 계속 생길 것이다. 저는 아까 그 말씀 중에 잡이라고 하는 것이 태스크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태스크가 다양해지고 효율성이 올라가서 기업에 프로핏이 생기면 새로운 먹거리에 투자를 하고, 그럼 그 먹거리에 투자를 하는 것들이 또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득을 할 필요가 없이 기업은 원래 돈을 벌면 새로운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데 순환을 이렇게 딱 보면 이건 당연히 일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근데 이제 거시 경제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을 수 있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근데 내 일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공포감은 저는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정말 이번에도 좀 안타깝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작가들이 영화하고 드라마하고 예능하고 뿐만 아니라 뉴스 작가들, 온라인 미디어 작가들도 결합되어 있는, 여기에서 지금 파업을 한 건데 이분들의 고민도 이해는 가거든요. 작가들이 저는 사라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드라마 작가나 이런 영화 작가 보면은 메인 작가가 있고 보조 작가들이 있는 건데 보조 작가들의 수가 줄겠죠. 근데 보조 작가들의 수가 줄면은 작가를 꿈꾸는 지망생들이 갈 데가 많지 않아질 수가 있고, 어쩌면 이 작가를 꾸는 지망생들 수자체가 메인 작가가 돼서 보조 작가인 인공지능과 함께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도가 완전히 바뀌게 될 수밖에 없고,
웹툰 작가들만 하더라도 지금 뭐 네이버 웹툰도 벌써 그런 부분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작가들에게 어떤 인공지능 툴을 줘서 이미 예를 들면 남산을 배경으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남산 배경은 그림은 만화를 그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이미 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더 진화가 되겠죠. 그래서 창작의 방향성에 있어서 작업량에 있어서 인간의 터치가 전 달라질 수는 있어도 인간의 터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인가가 훅 들어올 수 있는 역사적인 모멘트는 대단히 우연적인 요소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진단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갈등으로 터져 나오던 또는 우연적인 역사적 발전에 의해서 훅 들어오던 이런 인공지능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다. 왜냐하면 준비되어 있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예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스타링크라는 우주 인터넷 인공위성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3만 킬로 위에 떠 있는데 이건 한 600킬로 위에 떠 있어가지고 사실은 되게 낮게 떠 있으면서 커버리지 영역은 적지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이 속도가 빠른 거잖아요. 이번에 정말 우연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때 줬더니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거는 군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으면 정찰을 해가지고 이 위치 정보를 포격부대에 전달해주면은 그 사이에 얘네들이 이동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거의 실시간으로 위치를 주니까 바로바로 공격해버리니까 러시아 군들이 많이 당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정보를 들으니 제가 보기엔 한국군도 아마 연락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전 세계 모든 군대에서 스타링크에 대해 서비스를 신청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걸 본 거잖아요. 이러한 것처럼 우발적인 요소들이 특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번에 보도한 거는 미국 군에서 한번 처음으로 거대 언어 모델을 해봤더니 효과가 좋더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군인들이 연습하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더라. 이런 보도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 국방부는 접수를 안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멘트들이 있으면서 확 확산될 수 있는 계기들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국가의 비밀을 막 얘기하는 게 아닌가 지금 막 걱정이 될 정도로. 언론에 보도가 됐던 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어떤 우연에 의해서 또는 어떤 사회적 갈등에 의해서 갑자기 무엇인가 필요해서 저는 그걸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바로 전에 팬데믹 때문에도 온라인 강의 때도 과거에 그걸 하는 것을 지도층들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하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니까 진력 있는 분과 진력 없는 분이 그러한 시대에 딱 맞이하니까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날씨 얘기하고 뭐 꼰대 얘기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 온라인을 맞으니 할 말이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꽉 채우기 힘들죠. 예, 그게 신문에 났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 정말 준비했던 사람들, 아니면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갖춰 있던 사람들이 딱 나오게 되고 또 그게 빈익빈부가 가중화되는 이런 현상으로 보인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모든 인간이 똑같이 매일매일 24시간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회보장제도가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업혁명을 하는 사람이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 만들면서 이것 때문에 일자리 잃을 사람 생각해서 내가 실업자보험을 생각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가 크게 한번 공황을 맞단 말이에요. 대공황을 맞으면서 보호 필요하겠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있었지만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이 생기면서 당시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16억이었는데 스페인 독감에 3억 명이 걸리고 감염되고 죽은 사람이 1억 명이었어요. 그러면서 직장 내 의료보험 그리고 보건소 이런 것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맞으면서 제도적으로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당연하게 이러한 부분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중간에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들을 창의적으로 생각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사회는 결국 붕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 문제가 일어났을 때 뒤에 사회적인 어떤 구조로서 만들어진 거군요. 네네네. 기본소득 받으면 낙오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우리가 의사나 변호사만 되는 것이 인류가 살아갈 길이 아님을, 새로운 길이 있음을 저는 좋아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 한국 사회가 의사 변호사 아니면 살 길이 없었는데 개발자가 생겼었고 그다음에 요즘엔 크리에이터가 생겼잖아요. 유튜버가. 저는 이것도 유튜버 되는 것인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변호사 의사만 살 수 있는 길에서 그래도 4개의 길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에서 챗GPT를 잘 다루는 사람이 또 하나 생긴다라면 또 하나의 길이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자꾸 낙관주의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만들어질 사회가 일자리가 왕창 줄어들 사회가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사회라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이뤄내고 이것이 인간의 복지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산업혁명 전에는 단어 중에서 세이빙이라는 단어가 영어에 없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생존 자체가 항상 인구의 99%는 1% 귀족들하고 왕족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슨 동물의 세계 보는 듯한 느낌. 사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고종시대만 태어났어도요. 조선을 끝낼 때까지도 기대 수명이 28세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갑하니까 난리 나고 동네가 떠들썩하게 잔치하는 거잖아요. 요즘 환갑에 어떻게 동네 떠들썩하게 잔치를 합니까? 그러면서도 그 사이에도 전쟁도 있었고 착취도 있었고 기업들이 사람을 죽게 했고 노동자들이 분신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크게로 볼 때는 산업혁명과 함께 인류 문명은 내일을 꿈꿀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이빙이라는 게 뭐냐면 더 나은 내일이 있는데 그럼 내가 오늘 돈 다 안 써야지. 더 나은 내일을 내가 꿈꾸고 계획할 때 돈이라는 건 저축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이 있어야 자식도 낳고 지금 인구 절벽 생긴 것도 근본적인 문제는 더 나은 내일이 사람들이 상상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은 내일을 저희는 계속해서 상상하게 만들어줘야 사회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전문가라든지 학자라든지 개발자들은 자꾸 인류하고 인간이 지금 경쟁하는 거야.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질 것 같아. 우리가 이기는데도 많은 피해가 있을 거야. 이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꿈꿀 수 있는 좋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인공지능으로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단백질 구조 다 밝혀줬잖아요. 그러면서 인류의 약품이라든지 의료에 있어서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희망들이 지금 더욱더 빨리 보이는 거고 또 인공지능으로 사실은 처음으로 이번에 mRNA라는 코로나 때 처음으로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코로나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걸로 만들어진 백신을 맞지 않았을 거예요. 맞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임상실험 3년 더 하고 와. 3년 더 하고 아예 조금 부족해. 2년만 더 해. 그러면 그렇죠. 제가 보기엔 5년, 10년 mRNA 진영도 2018년에 썼던 논문들을 보면은 우리 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은 더 걸린다. 왜? 임상실험을 해야 되는데 사회가 안 받아줄 거다. 근데 임상실험 없이 그냥 마구 해버렸고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임상실험을 당해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인류 전체가. 그러면서 mRNA 의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또 크리스퍼라고 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도 사실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진화했던 거고 컴퓨팅 파워와 함께 진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인류 문명의 어떠한 변화들 이런 걸 우리가 봐야만 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년을 갖다가 이번에 63세를 갖다 65세로 연장하면서 프랑스에서는 큰 파업이 일어나긴 했지만 저는 정년의 연장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구 절벽인데 젊은이들한테 다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수님도 더 학교에 오래 계시고 더 후학들 가르치시고 박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기술과 사회와 정치 문화를 한꺼번에 다 생각하시니까 사회적 제도까지 사실은 이게 챗GPT의 한계를 넘어서 그것이 연관되어 있는 모든 의학까지 이렇게 국방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재밌습니다. 근데 그 말씀 한 거 기억나세요? 당신의 일자리를 가장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인공지능을 잘 쓰는 동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거는 약간 좀 위협적인. 그거는 동일하죠. 예를 들자면 사실은 우리 직장에서 다들 경험하세요. 엑셀을 배운 부장님과 엑셀을 배우지 않은 부장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엑셀이 처음 막 나왔을 때, 야 엑셀은 너네들이 해. 그 부장님들은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꼰대가 되셨거나. 근데 그래 이거 신기술 나왔는데 사실 엑셀 그 당시 엄청 어려운 거였어요. 그렇죠. 엄청 어려운데 지금 보면은 엑셀 못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처럼 다루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엑셀을 못 다루면은 꼰대 부장님 되시는 거고 엑셀을 다룰 줄 알면은 팀원들의 업무량을 이해하고 저건 어느 정도 걸리겠구나. 엑셀 모르면 왜 꼰대가 되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기 3시간이 걸리면 3시간이 걸린다고 욕하고 3시간밖에 안 걸렸냐고 또 놀라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 업무의 효율성과 업무의 시간들이나 강도 같은 걸 알게 되니 팀원들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고 로케이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능한 상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GPT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도구를 하고 있는 이 동료가 있고 못하는 동료가 있다라면 이 GPT는 아는데 뭐 내가 정년까지 필요하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어쩌면 엑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직장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지 않으면 다루는 동료한테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엑셀 도입하고 크게 볼 때는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시스템가 있으니 지금 있는 부장님들이나 임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그걸 좀 이해하고 직원들에 대한 적정한 배치, 그다음에 뭐 그거에 대한 업무 효율성에 대한 평가들. 그러면 이제 서로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그 회사는 이제 잘 되는 거죠. 결국은 동료가 동쟁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나이 드신 직장인들, 특히 40대 이상의 직장인들은 챗GPT는 이거는 나의 정년퇴직 전에는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바로 이걸 잘 쓰는 동료들에게 밀려나실 수 있다. 적극적으로 배우시고 익히시고 같이 행동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챗GPT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네가 로봇이 아님을 증명해봐. 뭐 이렇게 해서 숫자도 집어넣고 뭐 문자도 치고 이 캡처 문제. 그거 할 때마다 사실은 좀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쁜데 내가 나임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캡처라는 건 사실은
1950년대부터 나왔던 거죠. 예. 기계와 사람임에서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것 예. 이런 걸 캡처라고 하고 사실 이것도 인공지능 발전에 또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해외 서비스 쓸 때는 캡처 문제가 조금 어렵잖아요. 이게 9자인지 3자인지 헷갈리고 그림도 맞춰야 네네. 근데 이거를 맞춰야 주로 컴퓨터 비전에서는 휴먼 피드백을 받았던 게 뭐냐면 하우스 넘버라고 하는 미국에 같은 경우 뭐 93번지가 있는데 이게 대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몇 년이 지나면 이게 33번지인지 그렇겠네요. 헷갈릴 때가 있는데 예. 그것에 대한 학습을 시켜줬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캡처가. 그러니까 그렇게 캡처의 휴먼 피드백을 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지만 캡처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인간임을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제는 교육 현장에서는 이걸 사람이 썼는지 이 에세이를 챗GPT가 썼는지 구별하기 어려울 거고 회사에서도 이것을 이 사람이 썼는 건지 아니면 누가 한 건지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책임 소재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책임 소재 부분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거고 이번에도 사진전을 했더니 1등을 수상했더니 자기 스스로가 사실은 이거 제가 한 거 아닌데요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서 사람이 한 것과 기계가 한 것을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로 지금 진입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책임 소재 문제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사람이 했는지 아닌지를 밝힐 필요가 있게 될 때 이런 문제가 저는 이제 앞으로 닥칠 가장 큰 사회적인 갈등의 요소가 저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오토GPT 같은 경우 사례에서 뭐가 나왔냐면 캡처를 부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못 풀겠으니까 대화하고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내가 너한테 퀴즈 하나만 내도 되냐고 문제를 내주면서 너 이게 뭐라고 써있는지 말해봐. 그래가지고 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점점 그럼 그렇게 풀고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사람이 로그인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저쪽에서는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정상적인 로그인이라고 판단하지만 사실은 오토GPT가 로그인을 해버린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하나의 도전이라고 봐요. 만약에 제가 구글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네이버 서비스나 카카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캡처를 통해서 인간과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이제 확률적으로 100%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반드시 근데 여기가 인간과 사람인 거를 구별해야 될 요소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보안 시스템을 다르게 가져가야만 하는 보안 시스템의 문제가 사실 구멍이 뚫린 거죠.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도전일 거고 저는 해결책 내놓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이게 모순과 같이 계속 오르락내리락할 것 같은데 나가 나임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프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한테 너 일기 네가 썼니? 엄마가 써줬니? 그렇죠. 형이 써줬니? 동생이 저도 써줬니? 당한 적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혼나치고 이거 틀림없이 내가 쓴 건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되게 억울해하고 그렇다고 증명하라니까 증명할 방법은 없고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고 어렸을 때의 기억만이 아닌 성인이 돼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책 내용에 손가락 9개, 7개도 자세히 읽어봤더니 참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 뭐냐면 GPT 모델이 학습을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손가락을 5개를 다 핀 것에 대한 학습보다는 대부분 주거나 딴 것을 하는 거를 만지고 있거나 얘가 인간의 손가락이 꼭 5개를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죠. 스마트폰을 딱 잡았는데 여기가 손가락이 9개인 거. 저도 그냥 지나갈 뻔했어요. 근데 책 하신 거 보니까 이게 학습이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굿 데이터가 필요한데 너무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으면 또 이것도 문제가 생기겠다. 데이터 자체에서 손이 없었던 부분들 이걸 가지고서 근데 마치 사람 손인 것처럼 보여주는 그림으로 보는 함각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번에 그건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 미드저니 버전 3에서는 휴먼 피드백에 의해서 고쳤어요.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휴먼 강화학습 고치긴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사실은 원래 딥러닝이라든지 물론 머신러닝의 기본적인 것은 룰을 인간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통해서 룰을 도출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출해내는 거다 보니까 인간의 손가락 개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룰을 도출해냈던 거를 인위적으로 인간이 휴먼 강화 학습에 의해서 고쳐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손가락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5개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숨어 있을 수 있고 다칠 수가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정신 상담을 의사랑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고 사실 최근에 연구에서도 보면은 공감대 부분에서는 훨씬 더 의사들이 피로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 환자를 오늘의 첫 환자가 아니라 7번째 환자, 17번째 환자가 될 수가 있을 거고 그럴 경우는 피로도가 증가하면서 사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챗GPT는 일정한 공감대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전체 평가에서 평균 분포도를 보니까 훨씬 더 인간이 장시간 노동할 때 또는 일주일 노동할 때 그 시간대별 이런 것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GPT가 공감 능력이 더 좋더라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GPT한테 훅 맡길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상처를 건드릴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상처인데도 불구하고 상처로 인지 못하면서 이 사람들의 조기 진단을 갖다가 실패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참 힘든 그래서 문제네요. 아직까지는 저는 휴먼 피드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쓰이는 곳에는 인간이 항시 같이 있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완벽할 수 있어도 많은 오류들과 바이어스들을 내재할 수 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그래서 기업에서 쓸 때도 지금은 반드시 인간이 동행하면서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다 인공지능이 100% 맡기는 일들은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인공지능에 대한 물씬 숭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완벽해 보이더라도 인간의 휴먼 피드백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만큼 이제 사람의 어떤 역할에 대한 중요함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워낙 이슈가 돼서 아직 이게 정립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미국의 저작청에서의 판정이 뭐냐면 미드저니를 사용한 그래픽 이미지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판례가 저자의 의도를 생성한 저작권자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자라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또 그건 두 가지로 또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글을 쓰면서 요즘 미드저니를 항상 이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 뭐가 있냐면 힘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저작권 침해를 할까봐 함부로 어떤 이미지를 못 써요.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림을 집어넣으니까 우선 제가 저작권으로부터 해결되면서 이미지들을 많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존재하는데 그 이미지를 또 남이 가져가서 쓰더라도 저는 또 저작권을 요구할 수 없는 거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드저니가 만든 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미드저니가 나온 것을 다시 포토샵으로 제가 만진다든지 이러면 저작권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형이 생기면 그래서 요번에 어도베가 만들어냈던 것이 파이어플라이라는 내재된 생성 AI 툴을 집어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학습을 시킬 때부터 저작권이 없는 걸로부터 학습을 시켰고 저는 그래서 기계와 인간의 조합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저작권도 미드저니 것도 인간의 터치가 몇 프로 들어가야 이것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미국에서 판결이 났던 거는 100% 미드저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는 저작권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지 인간의 터치가 들어갔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터치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거냐라는 거예요. 손가락 6개를 5개로 수정하는 것 정도는 저는 저작권의 의도라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변형시킬 것이냐는 건데 변형이 쉽지는 않거든요. 워낙 잘 만들어줘서. 근데 이러한 콘텐츠가 안에 보면 이제 코펜하겐 연구소 거기서는 뭐 이제 몇 년 안에 99.9%가 생성형 AI에서 나온 콘텐츠일 거다. 사실 그게 인류사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출마를 선언을 했고 재출마를 선언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공화당에서 What if라고 해서 만약에 그가 당선된다면 그래서 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막 축하 파티를 열어요. 요 장면도 인공지능이 만들었고 그리고 What if라 하면은 대만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날 거다. 뭐 전쟁이 휩싸일 거고 파이낸스 시스템이 무너질 거고 이민자들이 미국 국경을 침범을 할 거고 미국의 범죄율은 높아질 거고 뭐 이러면서 대단히 비관적인 세상을 짧게 임팩트 있게 그려냈는데 100% 생성 AI를 사용을.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공화당에서 직접 대선 전국에서 인공지능을 써버린 거예요. 컨텐츠를 만드는데. 그랬더니 민주당도 2개 회사를 인공지능 회사하고 선거 계약을 맺었어요.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회사하고 공화당은 보니까 3개 정도 하고 맺었더라고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미국 대선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컨텐츠 제작까지도 선거 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2024년에 미국 대선이 있고 2024년에 한국도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댓글이죠. 댓글 보면서 사람들의 공론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아 여론이 요즘 이렇게 형성되고 있구나. 이런 얘기했는데 컨텐츠가 꼭 기업이 생산하는 컨텐츠도 코펜하겐 연구소처럼 많은 부분 인공지능에 의해서 생성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면서 댓글 또한 인공지능에 의해 쓰여질 거고 그럼 이제 이걸 여론으로 봐야 되는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요즘 틴더거든요. 틴더라는 건 데이팅 앱인데 데이팅 앱에 사람들이 쓸 때 옆에다가 코파일럿 4 데이팅이라는 앱이 있어요. 사람들이 틴더 켜놓고 이걸 같이 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상대방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얘한테 야 제가 저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얘가 너 이렇게 써줘. 연애 코치가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의 수준이 되게 좋아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매칭률이 의외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뭔가 자연적인 저 사람의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쟤는 저런 말 할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벌써 인간인지 증명해봐가
틴더라는 데이팅 앱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매칭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컨텐츠잖아요. 저는 카카오톡도 그런 게 생길 것 같아요. 톡을 할 때도 옆에 GPT가 있으면서 도와준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도 그러면은 온라인의 컨텐츠에도 인공지능이 만든 컨텐츠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민주주의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저는 갈등들의 모습이 제가 지금 아직까지 예상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런 가능성들이 열려 있으면서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세상에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인공지능이 개입을 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콘텐츠가 이벤트에서 일어난 건지 인공지능에서 일어난 건지도 잘 네. 파악하기가 어렵고 양은 많아지고. 요즘 근데 그런 거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 유명한 사람들 목소리 위조하는 건 지금 일도 아니잖아요. 아직 일도 아니지 그건. 뭐. 그렇게 되면 저는 보이스피싱도 질적인 진화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 클로닝이라고 요즘 미국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 보이스를 복사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거를 바로 적용하면 보이스 피싱 문제로 이제 나와서 과거에는 당신의 딸과 아들이 경찰서에 끌려와 있습니다. 돈을 여기다 입금하세요. 입금하세요. 근데 요즘은 당신의 딸과 아들이 전화가 오는 거죠. 엄마, 아빠 라고 전화가 와서 얼굴도 보여주고. 얼굴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가져가면 예. 새로운 질적인 범죄 양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스 클로닝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이슈의 문제가 되고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범죄의 양상도 바꿔놓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안, 뭐 피싱, 사이버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증가도 지금 굉장히 걱정을 그렇죠. 하는 문제거든요. 네. 이것도 우리가 직면해야 될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선하게 사용하지 않거든요. 처음에 라디오가 나왔을 때 독일의 극작가 중에 베르톨트 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브레이트의 라디오 시오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라디오가 민주주의를 부를 것이다. 적은 비용을 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할 이러한 기술의 발명이라는 것은 인류의 민주주의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글을 엄청나게 잘 써요. 이게 라디오 시오리인데 그 글 나오자마자 2년 뒤에 히틀러가 집권을 하면서 괴벨스가 등장하고 괴벨스가 제일 먼저 한 게 라디오 장악한 거거든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좋은 일이 쓰일 거라고 하지만은 바로 히틀러가 등장하고 게벨스가 등장하면서 라디오는 진짜. 선전선동독으로 전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아 이거는 선한 일에만 쓰일 것이야 라고 상상하는 것은 되게 나이브한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기술은 중립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은 처음부터 선함과 악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제 심리학자인 게리 마쿠스라는 사람이 최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로봇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인간이 두렵다라고 그랬거든요. 인공지능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나쁘게 태어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선하게 태어났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활용하는 결국은 인간의 문제라는 거고 결국은 규제의 대상도 기업을 규제한다는 것은 인간을 규제한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규제의 대상도 저는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고 이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빨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규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괜히 로봇에 뭐 도입하겠다 뭐 이렇게 막 유행어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못 쓰일 수 있는 인간을 규제할 것인가 이 문제가 저는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다방면에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